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보잉고 국어 담당하는 손석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잉고 1학년 국어 내신 어떻게 출제됐는지 작년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근거로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입학 정말 축하드립니다. 보잉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뀜에 따라서 작년 시험지가 교육과정이 바뀌고 처음으로 실시된 해였단 말이죠. 그래서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시험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올해 이렇게 많이 잘 간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반에서도 고3 대상 중에서는 이렇게 수능 국어 100점인 친구들이 2명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수능 강의를 통해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내신에서 배웠던 내용들의 연장선에서 수능 강의를 들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수능 강의도 하고 있고 내신 강의도 같이 하고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 2개의 트랙을 전혀 다르게 운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수능의 연장선에서의 내신의 연장선에서의 수능, 이렇게 일관되게 수업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강한 친구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A랑 B 수업이, 수능과 내신 수업이 크게 다르지 않게 일관되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국어에 대해서 조금 일관되게 학습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시험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려움의 이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비교과서 비중이 조금 높거든요. 작년 중간고사인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 일반적인 그 예비고1의 학습에서는 대부분 문학이랑 문법 정도를 공부하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요. 그쵸? 근데 보잉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험지에 보면은 문학도 나오고 문법도 나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서도 나오고 심지어 화법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학생들에게 전 영역의 고른 학습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2학년이 된 친구들이죠. 그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현재 국어에 있는 전 영역들을 동시에 평가하는 학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특정 영역으로 몰아서 학습시키기보다는 1학년이지만 비문학 지문, 요즘 독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 지문까지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하다 못해서 남학생들이 진짜 화법 공부 안 하거든요. 화법이야 3학년 올라가서 간단하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1학년 때부터 균일하게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도 이런 독서 제재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굉장히 다양한 문학 작품들이 출제가 돼요. 실제로 직선 비교할 수 있는 남학교라든지 직선 비교할 수 있는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현대문학 중심으로만 출제가 되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는 고전문학에 조금 더 포션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이 조금 많이 나오고 어떤 부분이 조금 덜 나오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보잉고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냅다 다 나와요. 좀 재밌는 부분인데 이 나랑 다 같은 경우에는 그 관동결국이 교과서에 있었고 이 2 작품이 전부 정철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작가의 유명한 작품을 출제를 하고, 장진주사는 사실 술 먹자는 얘기여가지고 1학년 내신에서는 장진주사를 내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어느 학교는 한다? 네, 보이는 한다. 그래서 같은 작가의 생소한 작품을 같이 묶어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많은 학습에 저는 경험치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경험치를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국어 내신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나갔던 범위나 판서 내용을 꼼꼼하게 암기를 했냐, 그것을 못했냐, 이런 것들이 주가 된다라고 했을 때, 보잉고 국어 내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어에 대한 조금은 통찰력을 길러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내용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을 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 정도까지는 현대어풀이가 같이 나왔고, 다도 사실 현대어풀이가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예 생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현대어풀이가 있으니까 어찌저찌 풀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학습 경험치를 쌓아줄 수 있는, 그것 자체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줄 수 있는 형태의 강의를 선택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양한 함정들입니다. 진짜 전형적인 남고식 함정이거든요. 진짜 이거는 남고식 함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남고를 졸업했습니다만 남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그 아주 사소한 말장난에 매우 약해요. 기출문제를 검토하다 보면 사실 보잉고 기출문제는 약간 헛웃음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여학교나 뭐 전국 단위 어떤 자사고, 아무튼 뭐 직선 비교할 수 있는 그 학교들 중에서 서술형 조건이 굉장히 비열해요. 전 비열하다고 표현할게요.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놨거든요.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소한 말장난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 조건을 만약에 출제하고 싶으면은 문장 잘 읽어보세요. 형식적 요소가 아닌 내용적 요소를 근거로. 그러면은 조건에서 뭐 내용적 요소를 서술할 것, 원래 이렇게 주거든요. 대부분의 학교라고 할게요. 여기서 대부분의 학교는 보잉고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학교라고 하겠습니다. 학교는 내용적 요소를 서술할 것, 이런 식으로 쓰거나, 혹은 이렇게 쓰거든요. 뭐 내용적 요소와, 조금 어렵게 내는 학교는 내용적 요소와 뭐 형식적 요소를 뭐 구분하여 서술할 것,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죠. 문장을, 조건을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너무 비열한 게, 진짜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형식적 요소가 아닌 내용적 요소. 그러니까 이 형식적 요소라는 말이 사실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여기에 형식적 요소가 아닌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죠. 왜요? 8점짜리 서술형을 먹이고 사소한 말장난으로 1, 2점 까가지고, 만약에 형식적 요소가 아닌 내용적 요소 근거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형식적 요소까지 같이 쓰는 애가 나온단 말이에요. 걔네들 2, 3점 빼면은 등급이 갈리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굉장히 사소한 말장난인데, 심지어 전 이게 나쁘다고 보는 게, 형식적 요소가 아닌 시험지가 아닌에서 줄이 바뀌어요. 진짜 디테일이 너무 악랄한 것 같은 게, 형식적 요소가 아닌 하면서 아랑 닌이 줄이 바뀌니까 진짜 대충 보는 친구들은 여기 안 봐버리고 여기 아닌을 못 보거든요. 좀 너무하죠. 그래서 문장으로 작성하지 않을 시 1점 감점. 그럼 단어만 쓰는 남학생들 1점 떨어내고, 형식적 요소까지 써버린 친구 2, 3점 떨어내면은 8점에서 4점이나 3점 감점한 점수가 되니까 등급 가르기가 조금 유리하다. 이런 것들 굉장히 사소한 말장난이고요. 근데 이런 형태가 지금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학부형님들이 보시겠지만, 대체 영상 보면서 누가 틀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남학교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트릭이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뭐 문장의 복잡도를 올리는 형태의 그 오답 원리들도 당연히 존재하고, 단어를 약간 바꿔가지고 출제하는 다양한 오답 원리들도 존재합니다만, 학교의 가장 특징적인 함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변 학교들에 비해서 서술형 조건이, 이건 까다로움이 아니라 이건 비열해요.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비열한 조건이에요. 근데 되게 효과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시키는 단계에서 단순히 조건을 많이 언급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오답 원리에 따라서 이런 비열한 형태의 구문들을 볼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수업 과정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반적으로 1학년 1학기 때는 선택형이 24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서답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선택형, 서답형, 객관식, 주관식이라는 표현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객관식이었는데 요즘 선택형, 그리고 주관식은 서답형이라고 하는데요. 80점 배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3점에서 3.5점 정도의 배점을 지니고요. 특이한 지점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은 게 그 적절한 것을 고르기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기가 있고, 그냥 편의상 긍정 발문이랑 부정 발문이라고 하죠.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주시던데 일반적으로 그 적절한 것의 비율이 올라가면은 그 난도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내신에서 뿐만이 아니라 수능에서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해서 대학원에서 그 학위 논문을 제가 수능 문항 분석으로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적절성 문항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판단을 2번 해야 돼요. 맞냐 틀리냐? 맞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맞냐 정도 판단을 한 번 더 해야 돼서 사고 패턴이 2번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성 판단을 묻는 문제가 숫자가 늘어나면은 일반적으로 난도는 증가하고 그의 등급 컷이 조금 내려가는 게 수능의 일반적 원리인데요. 다른 학교들을 비교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통상 24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했을 때 그 타 학교 같은 경우에 한 24문제가 있다라고 치면은 한 6에서 7문항 정도, 뭐 많아봐야 8문항 정도가 적절성 판단인데, 그 작년 보인고 같은 경우에는 그 24문제 중에서 9문제 정도가 긍정 발문이에요. 그래서 왜 어려울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문항의 어떤 종류, 뭐 실제로 출제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걸 적절함을 묻는 문제로 낼까 부적절함을 묻는 문제로 낼까라고 크게 고민을 하지는 않고 내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출제에 참여하시는 선생님이 이번에 뭐 적절한 문항 몇 개 냈어요? 뭐 부적절한 문항 몇 개 냈어요? 우리 맞추죠?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따지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답형 3개 나오다 보니까 각 문항에 배점이 6점짜리가 2개 나오고 8점짜리가 1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체를 틀리게 설계를 할 건지 아니면 부분 점수 감점하게 설계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서술형 문제, 어떤 서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언터처블하게 어려워가지고 아예 학생들이 그 문제 자체에 답을 못 쓰게끔 설계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가끔 뭐 이렇게 전국 단위 자사고 시험지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 10점짜리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데 학생들이 뭐 3, 4점조차도 득점을 못 해버리는 뭐 이런 문제들이 가끔 출제가 되는데, 실제로 보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출제는 하지 않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분 점수를 감점하게끔 설계를 한다. 근데 그 부분 점수 감점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뭐 논리적 정합성이 깊게 있다기보다는 매우 실수를 유발한다. 아까 보셨죠? A가 아닌 B를 써라. 아니 A가 아닌 B를 써라 할 때 이런 조건이 없거든요. 없는 조건을 굳이 만들어서까지 감점을 좀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교가 좀 그 외부 지문들을 굉장히 쓰는 거를 조금 좋아해요. 여기서 외부 지문이라는 거는 뭐 단순히 그 처음 보는 문학 작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텍스트들 또 외부 지문이잖아요. 교과서가 아니면 무조건 외부 지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 지문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은 뭐 이렇게 작가의 인터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작가 인터뷰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문학의 감상에 있어서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가의 삶이나 가치관에 기반한 해석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올해 중간고사에도 어떤 나오는 작품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작품뿐만이 아니라 그 작품의 바깥 세계에 있는 작가의 삶이라든지 그 당시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 내용들은 저희가 다 맞춰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되게 생소한 외부 지문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삶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문학 사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문학 사적 해석이라는 건 문학의 역사에 대한 거죠. 문학의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대 문학 초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소설의 우연성에 대한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고전 소설 텍스트를 하나 주고 현대 소설 텍스트를 하나 준 다음에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특성인 우연성이라는 걸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소설의 일반적 특성인 개연성, 앞에 A가 나왔으니까 뒤에 B가 나오는 건 그럴듯하다, 이런 걸 개연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연성과 개연성 관련한 얘기를 문학 사적 관점, 문학의 역사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냐라는 건데요. 우연성이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본 학생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이것들을 마치 이렇게 대학 논문 형태나 평론 형태로 나와 있는 텍스트들을 보게 되면은 익숙한 개념인데 약간 트위스트 해가지고 평론 형태로 제시를 해버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눠드리는 문제 자료에서 약간 문제를 단순히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답형 문제랑 이런 걸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보잉고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치면은 이런 형태로 조금은 엣지가 있는 보기 문제들을 많이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당연히 나눠드리는 문제 중에서는 타 학교 내신 대비 자료에 비해서는 보기 텍스트가 많이 들어와 있는 문제를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자료 구성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이 가끔 괴롭기도 해요. 작년에 그 중간고사 때 이렇게 아암기라는 작품이 출제됐거든요. 이 아암기 관련해 가지고 6점짜리 서술형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이거 출처가 매우 생소하죠. 이거는 실제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렇게 해드릴까? 그 해의 PS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을 활용해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잉고 같은 경우에는 뭐 2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특을 부교재로 조금 사용하기도 하죠. 이제 부교재로 사용하는 것보다 프린트를 좀 해주시는데, 그것들이 수능 특강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하지만 3학년 형님들은 수능을 보기 위해서 수능 특강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1학년에서 강의를 하십니다만 타학년 수업을 이제 뭐 같이 좀 한두 타임 들어가시는 분들은 본인 입장에서 수능 특강을 조금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외부 지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아암기라는 작품은 작년 수능 특강, 2025년에 이렇게 나왔던 수능 특강에 처음 나오게 됐고, 그 전까지 다른 사설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아주 사소하게 사설 모의고사 몇 군데 출제가 됐지 일반적으로 메이저한 작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고,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과하게 어려운 정도의 작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면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괴로운 형태의 외부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를 시험 당일날 좀 편한 말로 머리에 털라고 처음 보는 건데, 이거를 감상할 수 있게끔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 내신인데 시험 당일날 난생 처음 보는 글을 본다는 측면에서는 마치 수능에 탈을 쓰고 있는 듯한, 혹은 내신에 탈을 쓰고 있는 듯한 수능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하겠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관리 감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평일 아침에 카톡으로 저희가 온라인 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보내드리면 그날 저녁 12시까지 시험을 보지 않으면은 그날은 미응시 처리되는 형태의 저희가 컨텐츠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기본적으로는 학습의 강도라기보다는 어떤
학습의 빈도를 조금 올릴 필요가 있거든요. 보니까 대부분 국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날마다 국어 공부를 하는 학생은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조금이더라도 최대한 학생들에게 학습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값을 근거로 현재 학생들의 수준이 어떠하고 학생들의 수준이 높다면은 조금 더 어렵게, 학생들의 수준이 조금 도전자의 입장이라면 수업에서 조금 더 친절하게, 이런 식으로 수업의 난이도를 조정해 가면서 저희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과 관련한 데이터 값을 근거로 저희가 이것 플러스 그리고 시험 시작할 때 시작하는 저희가 자체 테스트, 이 결과 값들을 근거로 학부모님들과 저희가 상담을 하게 돼서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학원에서 100%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게 맞고요. 가정에서 약간 도와주실 부분들은 어떻게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방식으로 집에서도 힘내고 학원에서도 힘내고 학교에서도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다한의 결과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학교 필기 기반으로 수업을 해요. 학교 필기 기반으로 수업을 하고 뭐 학교에서 나눠준 필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필기 자료 같은 것들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대치동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한 지가 이제 18년이 됐는데 제가 이것들을 만드니까 타 지역에서도 막 따라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 저희가 만들어 드린다. 뭐 요즘 이제 조금 일반적이기는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유의미한 자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의미한 자료라는 것은 굳이 따지면은 단순히 많은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AI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단답형 문제, OX 문제나 단답형 문제를 생성하는 게 매우 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학습의 양은 어떤 측면에서는 중요합니다만 결정적으로 등급을 가를 때는 그렇게까지는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경향으로 봤을 때 아주 사소한 뉘앙스를 틀고 그리고 외부 제재인 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기 관련한 그것들을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대부분 그냥 뭐 숫자가 많으면 좋은 것 같고 양이 많으면 좋은 것 같은 느낌에 많이들 빠져요. 근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실제적인 교육 소비자인 부모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유의미한 자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거 학교 기출 선지를 활용한 모의고사. 보잉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기출이 좀 많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교원이 막 적극적으로 교체되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지문으로 문제를 출제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선지 표현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일본어로는 쿠세라고 하죠. 습관이라고 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선호하는 선지 스타일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지문을 놓고도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많이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은 시험 직전쯤 해가지고 과거에 학교에서 나왔던 선택지 표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보여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후자가 훨씬 더 시험 점수를 올리는 데는 강력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제공을 해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3월 14일 토요일에 저녁 6시 반에 이렇게 개강을 할 거예요. 뭐 문의는 이제 다원교육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가끔 이렇게 선생님이랑 직접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 번호 이제 오픈을 해드렸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뭐 수업도 하고 저희가 수업 클리닉들 진행을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수능국어 100점 맞은 제 3년들은 제자들이랑 제가 직접 나와가지고 클리닉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온라인 클래스
그리고 수업 내용들은 모두 복습 영상 제공해서 학생들한테 뭐 복습 영상을 모두 보라고는 요구하진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좀 다시 돌려봐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준비를 해서 강하게 권하는 수업이에요. 다시 한번 입학 축하드리고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